시마스의 그 소프트웨어와 생활 교과서를 소개해 드릴 제주대학교의 조정원입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면 이 교과서의 지금 집필 책임자를 좀 맡고 있고요. 제주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중등 컴퓨터 교육과 관련돼서 연구자들, 교수님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부회장과 논문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정보과학회 이제 부회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교과서의 집필 책임자였었고요. 오늘 이 소프트웨어 생활 교과서의 집필 책임자로서 우리 그 소프트웨어 생활 교과서에 대한 그런 특장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1차 연수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내용들은 뭐 그 당시랑 지금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이전에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래도 내용들을 좀 더 좀 달리해서 좀 더 추가적인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교과서의 구성상에 저희가 이 교과서를 기획하면서는 뭐 우리 지필 선생님들과 또 이 기획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의 구성상의 특장점,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 교과서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이 그 시마스의 그 소프트웨어 생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이 교과서의 어떤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수님 조재춘 교수님과 일장을 집필하셨던 두 분 선생님의 그런 연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 장은 조재춘 교수님과 두 분 선생님, 또 2-3 장이 우리 이영석 교수님과 또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좀 계시고요. 이 4-5 장에 우리 김한성 교수님과 또 두 분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게 되는데 어떤 그런 기획 의도를 좀 갖고 있는지 그런 특징적인 면들을 교수님들께서 소개를 해 주시고 또 직접 집필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서를 어떻게 좀 더 활용하면 좋으실지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해 오셨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뭐 요 얘기는 우리 1차 연수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짧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CES에서도 젠슨왕의 이런 그 연설을 좀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뭐 이렇게 좀 대기 줄이 좀 넘쳐나는 걸 저희가 뉴스에서 좀 봤었는데요. 한 딱 1년 전쯤에 젠슨왕이 이런 "코딩 교육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설을 좀 하면서 사실 저희 그 정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뭐 저나 좀 많은 분들이 좀 당혹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연설 내용들을 좀 가만히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뭐 물론 코딩 교육과 관련된 이런 의견들을 분명히 제시한 건 맞지만 그 인터뷰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컴퓨팅을 이용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명령할지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생성형 AI 등의 이런 AI 도구들, 컴퓨팅 도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해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도구들이 계속 이렇게 버전업이 되면서 성능이 좋아질 텐데요. 그 하나하나의 어떤 컴퓨팅과 관련해서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던 도구가 됐던 그런 특정한 그런 언어나 도구에 집중하기보다 이런 컴퓨팅들을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훨씬 더 문제 해결에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초중등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왕도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명령할지 우리가 앞에 그 정보교과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견져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맥락으로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생성형 AI 시대, 우리가 지금 이전과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정말 많은 컴퓨팅의 발전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생성형 AI 시대를 그렇게 맞이하는 그 측면에서의 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좀 어디까지 왔나, 뭐 좀 다시 한번 좀 짧게만 좀 살펴보면, 튜링 테스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도 그 GPT-4나 이 챗GPT 같은 걸 쓰시면서 경험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답을 이렇게 좀 내놓는 경우가 좀 많죠.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벽 너머에 있는 한쪽에 이렇게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 컴퓨터가 있는데, 대화를 이렇게 나눠 보는 그 동안에 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게 한 1950 년대에 이 기계가, 컴퓨터가 이게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앨런 튜링이 고안한 이런 튜링 테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 너머에 내가 대화를 한 번씩 나눠 보는데, 벽 너머에 누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벽 너머에 있는 컴퓨터는 지능이 있다라고 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튜링 테스트의 좀 간단한 그런 그 의미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부테린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창시자죠. 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그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뭐 이분이 요렇게 글을 좀 남겼습니다. GPT-4를 통해서 이게 튜링 테스트를 이제 통과한 것 같다. 그 당시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그 튜링 테스트의 역할로 이렇게 테스트에 참여했던 한 500명 중에서 이 GPT-4랑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 GPT-4가 인간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그 비율이 약 60%에 가까운 그런 비율을 좀 보였다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앨런 튜링이 제안했던 그런 튜링 테스트를 좀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사를 찾다 보니까 우측 그 상단에 있는 것처럼 챗GPT가 튜링 테스트를 오히려 통과하지 못했는데, 뭐 이 기사의 그 재미난 내용 중에서는 오히려 답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낼 답을 좀 뛰어넘는 좀 탁월한 답이다 보니까, 이거는 요즘 GPT를 좀 써 보신 분은 "이거 GPT가 내놓은 답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기계, 컴퓨터를 좀 구분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는 또 기사도 재밌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그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 하면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알파고겠죠. 우리가 2016년 당시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좀 두면서, 그 아무도 그렇게까지 예상을 좀 못했었는데 5판 중에 4 판을 이 알파고가 좀 이기면서 바둑과 같은 이렇게 다음 수가 무한한 경우가 나오는 이런 그 경우에 이기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이 바둑을 두었던 기보 같은 것들을 좀 학습하기도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1950년 전후 이후에 계속해서 지능적으로 접근해 왔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반영한 알파고가 이렇게 우리가 그 세계 1 위를 다투던 그 바둑 기사 그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그런 기염을 좀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그 바둑을 두었던 이세돌 구단이 작년 7 월경에 그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좀 했었었는데요. 뭐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세돌 구단이 했던 얘기, 우리 인공지능이나 이런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리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깊숙이 그렇게 좀 어떤 우리가 정보 기술의 의존도가 좀 너무 높다라고 걱정을 할 만큼 그렇게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자신처럼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이세돌 구단이 그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AI에 잡히지 말고 "이런 기술들을 빨리 좀 익숙해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준비해서 이런 AI를 좀 맞닥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AI에 그 관련된 도구나
또 이런 AI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이 프로그래밍적 접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자꾸 접하고 뭐 내 뜻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또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자꾸 맞닥뜨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요. 오늘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뉴스에서 얼마 전 뉴스입니다. AI의 좀 사회적 영향, 취업 측면에서 어떤 그런 영향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지 뉴스 동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AI가 앞으로 우리한테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 보고서 또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또 좀 이런 우리가 기존의 어떤 직업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직업들이 또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어떤 직업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뭐 이 두 번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또 우리가 알파고의 어떤 출현 이후에 좀 잠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소강 상태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또 바꾼 하나의 변곡점이 이런 생성형 AI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뭐 GPT-3, 뭐 GPT 3.5에 해당되는 챗GPT의 등장에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받으면서 좀 많은 놀라움을 좀 얻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GPT-4 이제 곧 뭐 출시할 이런 GPT-5의 이런 이어서까지 이런 생성형 AI의 정말 빠른 발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생성형 AI가 이런 교육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또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짧게 보고 다음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우리 교육에도 뭐 당연히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팅에 대한 경험들을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융합 선택 교과목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좀 이제 이 교육 과정을 현장에 좀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젠슨왕의 얘기로 좀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좀 짧게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요것도 좀 소개해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에 있어서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좀 생각해야 되는 어떤 지능의 척도는 뭔가 이런 지식적인 측면, 지금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저렇게 생성형 AI와 같이 좀 기술적인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빠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잘 적응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그런 지능의 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측 그림에 챗GPT로 일부러 좀 우리가 2024년에 수상한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AI가 물리나 화학 영역에서 그렇게 역할을 좀 하면서 이전에 좀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예상했던 많은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했던 기간들을 좀 현저히 줄이면서 그렇게 또 혁혁한 그런 결과를 얻어내고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런 기염을 또 토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상의 앞에서 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AI를 사용을 해서 뭔가 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나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한 문제 해결의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나 AI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우리보다 뭘 더 잘하고 우리가 또 이런 컴퓨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 함양되는 그런 과정일 것 같고요. 이런 컴퓨팅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문제 자체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주된 또 이유이고 이런 소프트웨어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갖는 어떤 지향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한 두 가지 정도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어떤 좀 현장에서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좀 놓고 봤을 때 이런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 교육이 별개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튼튼히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 이 표에서 좀 제시해 드리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우리가 정보 교과 또는 이 교과서에서 좀 내용을 담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타 분야하고의 어떤 융합적인 문제 해결, 그걸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의 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봤을 때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원리나 AI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경험을 좀 더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CT라고 하는 측면에 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이 될 겁니다. 아까 뭐 현장에서의 오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마치 안 해도 되고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기초나 뭐 데이터 과학이나 이런 그 교육들만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정보 교육, 이런 소프트웨어 생활 교육 같은 걸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도구적 활용만 우리가 이렇게 좀 할 것이냐, 이 도구적 활용 이상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컴퓨팅 활용, 컴퓨팅 도구의 활용 측면에서 흔히 운전하는 거하고 좀 견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어떤 내부적인 뭐 엔진의 어떤 그 구성 뭐 또는 그런 원리 이런 거 몰라도 운전하는 법만 배우면 그렇게 자동차를 내 목적, 필요한 목적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만들어진 컴퓨팅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요런 요 얘기들이 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그 말이 뭐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도 챗GPT로 좀 생성한 한 그림인데 컴퓨팅 도구의 활용만으로 문제 해결을 했을 때를 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완성된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형태로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교과서에서 제시된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상황은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비어 있는 그곳에 그 맞춰진 똑같은 모양의 그런 퍼즐을 찾아서 맞추면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밖에 나와서 직접 이런 컴퓨팅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은 이렇게 퍼즐에 딱 맞춰진 퍼즐이 있는 것의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가 적당한 그런 퍼즐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즉 이제 그럴 때 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제가 의도했던 이 그림은요. 가장 유사하게 생긴 퍼즐을 찾아서 이렇게 삐죽 나온 데가 만약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라면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안 맞는 거라면 이렇게 좀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게 도구의 활용만으로는 이게 충분하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세우고 그걸 자동화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남들이 만든 거를 이용만 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가는 경험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뭐 미국, 영국, 일본, 뭐 중국, 뭐 이스라엘 이런 주요 선진국들이 다 지향하고 있는 이런 IT 교육의 그 지향점,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짧게 우리 소프트웨어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좀 정리를 좀 해 보면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새 교육 과정에서 진로 선택 교과목과 융합 선택 교과목이 새로이 도입이 됐는데 소프트웨어 생활은 이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좀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런 그 진로 선택이 학문적 지식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융합 선택 교과목의 취지는 이런 다양한 교과하고의 연계, 융합을 고려해서 만든 그런 좀 목적성을 갖습니다. 여기 그 가운데 제시되어져 있는 이런 편성안처럼
우리가 정보 교과나 소프트웨어 생활,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요런 교과목들의 각 학년별 편성에 대한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원래 좀 요게 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 과정에서 뭐 선수 호수 과목으로 그렇게 지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 생활을 정보 교과를 먼저 이수한 다음에 이수하면 더 좋겠다. 우리가 교육 과정을 만든 교육 과정을 만들었던 분들의 그런 취지는 요런 생각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꼭 이수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마스의 소프트웨어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서도 정보 교과를 이수하지 않았어도 일반 학생들이, 이런 컴퓨터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좀 더 쉽게 그 내용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려,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개념, 원리 요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 직접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융합적으로 해볼 수 있는, 또 협력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렇게 경험을 이 소프트웨어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 안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 교육 과정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저희 교과서 안에 첫머리 처음에 제시되어져 있는 부분도 교육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타 분야와 이런 융합적이고 협력적으로 좀 우리가 문제 해결에 좀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이 시마스의 교과서에서 좀 목표로 했었었고요. 첫 번째 단원부터 이 소프트웨어 가치와 필요성을 좀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그런 목적으로 또 각각의 단원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교과서를 좀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런 단원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는 그런 경험, 그럴 수 있는 사고가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컴퓨팅 사고가 될 거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는, 중심이 되는 지능 정보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 교과서에 대한 기획 의도를 그렇게 저희가 논의하고 집필을 좀 했습니다. 아까 CT를 함양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고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핵심 요소를 찾고 뭔가를 기획해서 만들어 보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추상화와 자동화라고 하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CT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생활 교과서의 각 단원, 이렇게 5개의 단원은 이런 프로젝트 로드맵을 통해서 각각 그렇게 좀 절차별로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런 체험, 소프트웨어를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 이 교과서를 좀 보는 학생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한 문제 해결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교과서의 구성상의 특장점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보통의 교과서들이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는 1단원부터 각 단원들이 주제 중심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원 안에서 뭔가 해당 단원의 우리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익혀 나가는 개념 학습 파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해당 분야에 융합해서 적용해 보는 이런 융합 진로 단원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게 또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에 자기 주도적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성, 그리고 직접 실습을 좀 앞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융합 진로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실수 배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어느 단원들을 이렇게 개념 학습 위주로 하고 어떤 또 단원들은 또 여기 직접 경험해 보는 이런 탄력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생활, 우리가 교육 과정을 처음 의도할 때 이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와 이렇게 융합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교과서다라고 하는 게 또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단원 앞에서는 앞에서도 소개해 드렸던 이런 프로젝트 로드맵과 이 단원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
관점에서 내용들을 좀 살필 수 있는 단원 미리 보기라고 하는 파트가 좀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 단원 미리 보기를 보면 여기에서 어떤 교과와의 융합인지,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원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을 선생님들이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당 분야별 융합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 정보 교과 이외에도 이런 소프트웨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좀 재미있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 교과서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활용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습 자체를 문제 해결의 경험 속에서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런 도구들을 좀 잘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심화 학습까지 고려해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 학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에서도 이 교과서에 구성되어져 있는 거, 또 지도서에 같이 또 제공해 드릴 이런 지도서에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또 같이 더해서 포함시켜 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좀 원하는 그런 실습의 그런 환경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 이런 도구 활용이 어렵다면 도구 없이 이런 시뮬레이터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어떤 선택별 그런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드렸던 말씀들이, 어떤 아까 주제 선택, 개념형이냐 진로형이냐 뭐 요런 것들이 우리가 한 챕터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코딩형이냐 노코딩형이냐, 또 소프트웨어를 체험할 때 좀 쉬운, 난이도가 쉬운 일반형이냐 좀 어려운 심화형이냐 요런 것들이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 상황에 따라서 요런 교과서 내에서의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좀 발췌해서 수업을 또 진행하는 그런 것도 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슬라이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지필진 뭐 초반에 시작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마스의 소프트웨어 생활 교과서를 집필한 우리 연구진 교수님들, 그리고 집필 선생님들,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AI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기획, 연구 측면에서 우리 서울대 이영석 교수님, 고려사이버대 김한선 교수님, 제주대 조재춘 교수님이 많이 그런 고민 끝에 이 교과서를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집필을 했고요. 각 단원별로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서를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또 집필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좀 마지막인데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생성형 AI와 같은 컴퓨팅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도 좀 변화를 좀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 교과 안에 있는 교과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런 CT,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이런 함양이라고 할 때, 이런 걸 강조할 수 있는 CT 역량 측면의 이런 CT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AI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그 아까 시작하면서 젠슨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되려면 특정한 어떤 개발 도구, 환경에 그런 중점을 둔 그런 교육보다는 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소프트웨어 생활, 이 시마스의 이 소프트웨어 생활이 바로 그에 부합하는 그런 교과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자신 있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 시간을 약간 오버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시마스의 소프트웨어 생활 전체적인 어떤 교과서의 특징이나 소개를 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리 1장을 같이 연구 기획하셨던 조재춘 교수님의 다음 연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조정훈 교수님께서 저희 전체적인 교과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저는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수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단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김수신 선생님과 김지현 선생님께서 각각의 집필하신 내용들을 또 쭉 이어서 연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제주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에 있고, 그리고 2015 때 이제 교과서 중학교 정보, 중학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그리고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 때에도 중학교 정보와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듣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생활까지 해서 2025 때도 어쩌다 보니 교과서를 한 3편 정도 집필을 하게 됐고, 2022 때도 교과서를 이제 또 3편 정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단원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서에도 좀 중복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제 뭐 특히 정보 교과서에 이제 5단원 디지털 문화랑 이제 어느 정도 좀 겹쳐 보이게 느끼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다른 그 중학교 정보 교과서도 집필을 했었고, 뭐 인공지능 기초나 그리고 2015 때도 집필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번 소프트웨어 생활에서 1단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이 1단원을 좀 바라보시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생활 목표인데요. 선생님들 이미 교육과정들 다 정독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생활은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 우리 실생활과 그다음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문제 해결에 이 융합이 되는 소프트웨어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정보 교과서, 뭐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 이런 것들도 집필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소프트웨어 생활 교과서만큼은 이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이 소프트웨어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단원이 바로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 가치 그리고 소프트웨어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가치를 조금 더 이제 알게 되고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 이제 직면한 문제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능력과 태도를 충분히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함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이 능력을 함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가치관과 태도를 갖출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생활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이 학습 그 교과서의 목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생활의 목표를 보시면 이제 목표가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5가지의 목표가 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5가지 번호가 뭐 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제 각각 단원들에서 중점적인 학습 목표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1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 목표만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실생활이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금 전에 얘기 드린 이 소프트웨어 가치, 필요성을 파악한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1단원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실생활이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실생활이나 이 학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필요성이 높아라는 것들을 좀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좀 발견하게 되고 이 능력을 통해서 결국 이제 내일 연수가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내일 모레까지 쭉 이어질 텐데 근데 이제 2단원에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가치와 필요성을 1단원에서 인식을 하게 됐다면 이제 미디어 아트라든가 이런 아트 분야에서, 그리고 3단원에서 우리가 뭐 사회 분야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수집되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해 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직접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4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5단원에서도 그리고 내가 직접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이런 과정들이 전체 교과서에서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조정훈 교수님께서도 전체 우리 교과서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생활을 소개해 주면서 이 표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실제 교육 과정을 보면 치과에서 17차시 정도를 하고 중학교 정보에서 68차시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정보로 이제 또 쭉 연계성을 갖고 있는 이제 2022 교육 과정에서 이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표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생활로 우리가 또 다음에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이제 인공지능 기초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활과 인공지능 기초로도 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과학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가장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선생님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이 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교과목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실제 가르치기는 어려운 학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정보만 하실 수도 있고, 최소한 이제 그 정보와 뭐 소프트웨어 생활이나 그 정보와 뭐 인공지능 기초를 하시는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정보를 하지 않고 뭐 소프트웨어 생활이나 인공지능 기초만 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정보, 고정보에 있는 5단원에 있는 디지털 문화에서는 우리가 정보 교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 컴퓨팅에 대한 내용들을,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중정보, 고정보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이번에 그 4단원에 새롭게 신설된, 이제 새롭게 생긴 인공지능 단원이 우리가 조금 더 이 중정보와 고정보에서는 많은 이제 차시를 두고 이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5단원에서 이제 원래는 2015 때는 우리가 1단원에서 정보 문화라는 1단원에서 이 전반적인 디지털 사회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가치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2022 개정에서는 이제 또 5단원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5단원에서 우리가 디지털 사회라든가 사이버 폭력, 그리고 디지털 중독, 개인정보 뭐 보호, 저작권 보호 요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정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디지털 윤리, 디지털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짧게 이제 뭐 교육과정 내에서 모든 학습 목표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 디지털 문화 쪽에 많이 이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생활에서 1단원에서 교육과정만 보면 우리가 이제 중정보와 고정보와 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 생활 1단원에서 아이들한테 우리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굉장히 좋고 소프트웨어 굉장히 필요한 거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해.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조정 교수님이 이제 젠승환의 인터뷰도 보여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이 소프트웨어 생활 1단원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로를
정하거나 이쪽 분야로 우리가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든 어떤 산업군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든 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1단원에서 좀 얘기가 잘 가르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중학교에 있는 정보 5단원에 있는 디지털 문화의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에서 있는 교육과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소프트웨어 생활의 1단원에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교육과정 내용만 보시면 이제 그 용어들이나 설명들만 보면 그렇게 크게 막 다르거나 이렇게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용들은 디지털 사회와 직업, 디지털 윤리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소프트웨어, 디지털에서의 사회 변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와 저작권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정보, 고등학교 정보를 배우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생활을 배우게 된다면 가장 이제 우리가 컴퓨팅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더 소프트웨어 가치를 중점으로 더 강점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정보를 배우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생활의 1단원 안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 기능들에서도 보면 디지털 사회의 특성, 그리고 뭐 직업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디지털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디지털 윤리,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가치 태도를 보시면 이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가 나의 삶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 보완적인 부분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돼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활에서 이제 1단원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과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우리가 중점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사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중학교 정보, 고정보에서의 소프트웨어가 디지털이 어떻게 사회를 좀 변화시키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얘기한 것을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단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이렇게 많이 변화시키고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정말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 발전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꼭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업군이나 산업체로 가지 않더라도 뭐 인문사회에 있던 예술에 있던 어디에 있던 너희들이 이 소프트웨어 융합을 잘 해서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해졌다라는 것들이 이 1단원에서 더 강조가 돼서 얘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정부, 고정부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사이버 폭력이라던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정부, 고정부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순기능,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와 우리 실생활에 있는 현상들을 이 소프트웨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정말 1단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 컨퍼런스에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들, 사례들에 대한 교과서에서 그런 사례들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기능,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우리 정보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이제 쭉 조사를 했던 연구 논문 발표를 좀 들었었는데요. 저희 정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가치 있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과에서는 대부분 70~80% 정도가 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부정적인 사례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교과서에 그런 부분들만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를 그때 이제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교과 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융합을 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 교과 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서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 대해서 성취 기준들,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1단원에서 아이들한테 이 모든 사회 현상들, 그리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점으로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도입 전과 후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1단원에서 인식을 하고, 이제 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에서 실제 실습도 해보고 다양한 각각 학문 분야에서 이제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 분야, 뭐 사회 분야, 과학 분야, 예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이런 학문 분야에서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 1단원에서 탐색을 해보고 각각의 이제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에서 각각의 실제 적용된 사례들도 이제 접해보고 실습도 해보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지는 이 장점들을 아이들이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뒤에서 김수진 선생님과 김지현 선생님께서 각각 1단원의 내용적인 부분들을 이제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결국은 실생활이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가치와 필요성들을 각각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파악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직접 발견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능력들과 태도들을 이제 인식하고 기르고 2단원부터 쭉 더 이런 능력과 태도들을 이제 더 함양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바로 1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1단원이 정말 소프트웨어 생활에서만큼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고정보나 중정보, 그리고 뭐 인공지능 기초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문화나 정보 문화, 그리고 디지털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뒷단원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져서 많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교과서를 처음 접하면서 이런 인식 변화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이 1단원 내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단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전체적인 1단원에 대한 성격과 방향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어서 이제 1단원에서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세상으로 로그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수진 선생님께서 쭉 이어서 연수를 하고요. 그 이후로 또 이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찾은 문제 해결의 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지현 선생님이 이어서 또 연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주 사대부고에서 정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전에 연수를 제작하고 교과서를 심의한 경험은 있으나, 이번에 지필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 소프트웨어 생활 교과서를 시마스와 함께 지필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연수를 이렇게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연수가 진행될 텐데 오늘 그 여기 줌 연수 들어와 주신 선생님들 그 내일도 모레도 그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수 주제를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세상으로 로그인이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저희 그 교육 과정을 이렇게 계속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이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단원 그 창작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피지컬 컴퓨팅과 연결이 되어 있고 3단원 현상을 분석하는 요 부분은 이제 데이터 분석 파트, 4단원 그 모의 실험은 이제 시뮬레이션, 그리고 5단원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인데요. 1단원은 이제 각 단원,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럼 소프트웨어가 뭐지? 어떻게 우리 삶에 활용되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을 잡아보았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저랑 김지연 선생님이 이제 1단원의 그 교과서의 내용과 그리고 활동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양한 그 단원 특색에 맞는 그런 소프트웨어 도구를 실습도 하시겠지만 저희는 오늘은 간단하게 교과서 내용과 해보기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지 쭉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 1단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프트웨어라는 단원명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보 과목의 디지털 문화와 유사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2022에서는 새로 핵심 아이디어나 이런 내용 요소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필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2022 개정 그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의 본문 내용도 그렇고 해보기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맞춰서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에도 요 각 내용 요소와 핵심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1단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단원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속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단원, 소단원이 이제 개념학습, 두 번째가 저희 진로와 연결된 융합 진로, 그리고 단원마다 융합 프로젝트로 해서 4개의 그 중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단원에서 이 세상 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문제점, 그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기사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개념 학습은 아까 첫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요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세상 속으로와 개념 학습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 내용과 해보기 활동을 전달 드릴 거고요. 이 뒷부분은 이어서 김지연 선생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속으로 단어는 저희가 기사 실제, 국내, 해외 사례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기사를 읽고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 그리고 여기에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직접 추출해 보는 활동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요즘 이동 수단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전에는 그 뭐 버스면 버스 이렇게 별도로 운영되었던 게 이제는 하나의 앱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교통 플랫폼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양한 이동 수단의 정보를 여기에서 경로도 확인할 수 있고 예약이나 결제도 스마트폰 앱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푸드 스캐너를 이용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식단을 구성하고 적절한 발주량을 예측하는 거, 아니면 학생들의 식습관과 영양 섭취 현황을 분석하고 이런 맞춤형 건강 가이드를 제공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1단원 마지막 학교 문제 해결하는 융합 소프트웨어랑도 관련이 있는데, 해외에서 그 사물 인터넷 기술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통합버스에 탔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런 CCTV가 소리 나는 방향으로 화면 배율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소리 인식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경찰을 출동시키거나, 요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을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한 사례다라고 그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첫 번째 세상 속으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례를 찾아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소프트웨어와 사회 변화라는 첫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원을 구성했을 때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성취 기준과 그 해설을 가지고 학습 목표, 그리고 이 1단원에서 다뤄야 할 그 학습 요소도 여기에서 최대한 그 빠지는 거 없이 다 구성될 수 있도록 고렇게 준비를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와 사회 변화라는 요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도입에는 화면 하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저희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이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 학생들이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 없을까라고 그 도입 주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텔 AI for Youth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요렇게 제시를 했던 이 그 결과물, 이 영상들이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도입 자료로 썼던 거는 그 학생들이 그 통합버스에서 실제 요렇게 되게 뜨거워서 아이들이 좀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감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요 기사 사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그 AI 글로벌 페스티벌에서 2 위까지 차지했던 이 문제 해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사례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 전문적인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고등학생 친구들도 충분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요거를 구현해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는 요 사례로 도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문 내용에서 이제 하드웨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운영체제, 그리고 우리가 패드나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앱, 그리고 요즘 되게 가상현실 기반의 그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 외에 뭐 인공지능을 통한 그런 것들까지 예시를 넣어 가지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 수준이나 요런 거에 의하면 학생들이 직접 자기 주변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탐색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기, 일상,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학교 외에서 다른 일상 속에서는 또 어떤 활용 사례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직접 토론하고 옆에 친구와 의논할 수 있는 해보기 활동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그 본문 내용에는 교육 분야의 변화, 그리고 정보 생산의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이제는 윤리적인 측면도 항상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다루고, 해보기 활동에서는 그럼 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가지 키워드로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을 미친 영향을 이렇게 자동화, 개인화, 연결화, 지능화,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예시를 우선 이미지를 하나씩 주게 되었고요. 그 자동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각각 키워드에서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사례를 찾고, 소프트웨어가 그럼 도입되기 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 학생들이 빈칸을 채워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개인화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그 상품 추천, 이렇게 마케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냥 모두에게 동일한 상품이 그 판매량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모두에게 동일한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천이 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요구나 관심사 요거를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그 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1대1 마케팅이 활발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도입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연결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사물 인터넷 뭐 홈 네트워크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 지금 그 연수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 연수 진행하는 것도 이 연결화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능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자동으로 인공지능도 같이 따라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제 협업,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 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옛날에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개인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여러 도구 툴을 이용해서 협력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등으로 각각 키워드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도입 전 그리고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직접 해보기 활동, 탐구 활동을 하도록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다음에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과거에서 현재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중요하지만, 현재에서 미래로 어떻게 달라질 예정이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역량이 좀 더 키워야 내가 원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요. 우선 예전에 1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측했던 그 미래 사회를 보면서, 이게 과연 그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했었지만 정말 이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대입되고 있을까? 우리의 상상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그 2000년도에 2045년의 모습을 예측했던 이미지를 보면서 지금 요 부분을 참고해서 그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학교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직접 학생들에게 해보기 활동도 같이 시켰습니다. 네, 해보기 활동을 할 때 그냥 그 어떤 특정 분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5단원이랑도 연계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발전돼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없지만 우리 삶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는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미래 사회를 예측할 때 미래 상품 아이디어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탐색을 하고,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네이밍도 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이왕이면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필요성,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거와의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이 서비스 또는 이 상품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지, 요렇게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해보는 활동을 회보기 활동에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특성화고에 근무를 했었을 때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은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로 가지고 오자면 그 미래 사회를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그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렇게 그 설명도 한번 해 보고, 이 친구가 제안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을 갔을 때 중간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어서 그 화장실에 스크린을 하는 뭐 고런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탑재된 화장실 영상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화장실에서도 지금 현재 내가 상영 중인 영화를 뭐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요렇게 제안을 해 보기도 하고, 학생들 뭐 일회용 스티커라고 해서 지금 자기가 물건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다. 뭐 요즘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일회용 스티커를 붙이면 물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요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 단원 중에서도 그 첫 번째 1 단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이거를 통해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지 요렇게 쭉 본문 내용을 다루고, 그 소단원 마무리 활동에서는 이제 하나의 분야를 선택을 해서 이 1 단원의 그 성취 수준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도입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학생들이 직접 분석해내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자료가 있기는 한데 다양한 디자인 제작 도구를 이용해서 특정 분야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 기술 도입하기 전과 후에 어떤 장점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그 정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개발하든지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분석 활동까지 마치면 첫 번째 1 단원 개념 학습인 소프트웨어와 사회 변화 단원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2 단원은 저희가 진로와 연결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문제를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김지연 선생님께서 이어서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를 소개하고 나서 교과서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수진 선생님과 같은 근무지인 제주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정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컴퓨터 교육과 조정환 교수님과 조재춘 교수님께 같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저도 소프트웨어와 생활이라는 교과서는 올해 처음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께 이 교과를 선생님들이 수업하신다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가지고 다양한 사례와 그다음에 실제 수업 사례를 조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소단원 2단원의 제목을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찾은 문제 해결의 키로 정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로 학문 분야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은 세상의 문제와 현상을 효과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는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쌓아야 할 지식과 이해적인 부분은 소프트웨어 융합과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로, 과정과 기능의 목표로 하였고, 학생들이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다양한 사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례에서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융합으로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 작은 소단원에서는 융합 진로 부분으로 큰 주제를 버추얼 휴먼 전문가라는 직업을 주제로 한번 교과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의 가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가수의 이름을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이 가수의 이름은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라는 가수인데요. 이제 재작년 2023년도까지만 해도 이 아이돌이 이렇게 손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수와 가수가 이렇게 겹치는 이러한 어색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 가수는 무대 뒤에서 사람이 모션을 하면 이 모션을 캡처해서 무대에서 이제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버추얼 가상 아이돌인데요. 이제 이 아이돌의 콘서트가 작년 실제 콘서트도 매진, 그리고 앙코르 콘서트도 대박 매진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실제 사람들이 가수의 콘서트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가상 아이돌의 무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놀랐고,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브를 찾아보면서 놀랐던 부분이 실제 콘서트에 있는 그런 음향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굉장히 실감나게 발전될 수 있었고, 갔다 온 사람들의 콘서트 후기를 한번 보았는데요. 후기에서도 의상, 배경, 뭐 소품, 그리고 돌출 무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술이 화려하고 1년 뒤가 기다려진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지금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다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물리적 한계 없이 어디에서나 공연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초현실적인 무대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를 통해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AR, VR 이벤트의 다각도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고, 인간 가수, 사람 가수라면 의상을 변화시킬 때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비주얼 변화를 할 때 즉각적인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버추얼 아이돌의 어떤 기술을 활용했을까를 보았을 때, 모션 캡처, 그리고 실제 3D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 그리고 이 모션 캡처를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는 실시간 렌더링뿐만 아니라 음성 합성 및 자연어 처리, 메타버스 기술, 디지털 음성 튜닝 및 스트리밍,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수업 도입 부분에 미리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의 초반 부분에 소프트웨어 들여다보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휴먼, 가상 휴먼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버추얼 휴먼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버추얼 휴먼 기술을 융합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 주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뭐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한계를 극복하다던가 아니면 기업 마케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버추얼 휴먼 기술을 융합한 사례로는 실제 저희 제주도에서도 그 아나운서를 버추얼 휴먼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인공지능 기자나 쇼호스트,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아이돌도 이렇게 융합한 사례로 있다라는 점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본문의 내용을 실을 때 이 소프트웨어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본문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비교 분석한다.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사례를 인문, 사회, 과학, 예술로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 부분은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기업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없어서 학생들에게 밀리의 서재나 아니면 교보문고 이북 등 이런 디지털 출판 기업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 그냥 책을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도서 검색과 도서를 추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점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드론과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디지털 지도, 이 서울에서도 디지털 지도를 이렇게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등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태풍이 오기 전에 윈디라는 기상앱으로 경로를 예측하는 기상앱, 그리고 관람자와 작품의 경계를 허문 이 관람자의 동작에 따라 작품이 반응하는 미디어 아트 또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제시되는 데이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미디어 아트 내용을 한 번 더 학생들이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례를 같이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주고 나서 게임이나 교육, 금융, 스포츠 등 학생의 관심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사례를 같이 조사하고 이 조사한 사례를 짝꿍에게 설명해 보는 이런 회보기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단한 사례만 살펴보았다면 이 사례를 다양한 학문 분야 및 지역사회부터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장점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구성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공 자전거 등 공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러한 사례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스마트 안경, 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기업적인 부분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문제 해결 사례를 한번 녹여 보았고요. 그다음에 3D 디지털 트윈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사회라는 사례를 한번 학생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실제 이 문제 상황과 어떤 기술이 융합되었고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네 번째 3D 디지털 트윈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사회라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에서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내용을 학생이 직접 말할 수 있게 해도 좋고 아니면 이 사례를 통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문제 상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 융합되었는지 살펴보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하여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찾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기술을 통해서 국가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도 학생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그렇다면 자기의 삶에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학생들과 실제 수업을 해보면 그럼 얘들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너네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한번 구성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생겨난 직업을 먼저 생각해보고 관심 있는 직업을 찾고 그 직업에서 역량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새로 생겨난 직업의 예시를 미디어 아트 콘텐츠 제작자, 스마트 시티 플래너, 인공지능 로보틱스 엔지니어, 법률 데이터 분석가. 이 각각 직업도 각 단원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직업으로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직업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워크넷에 주어진 대표적인 역량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창의력, 협업 능력, 공감 소통 능력, 자기주도 능력, 디지털 문해력, 문제 해결력, 창업가 정신. 근데 이때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은 이러한 역량만 딱 정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한 이런 역량을 네이밍해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네이밍해서 적어볼 수 있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각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해보기 활동에서 직접 직업을 정해서 하는 일과 이렇게 펼침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역량과 이유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이제 새로 생겨난 직업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판매하는 데이터 중개사를 예로 든다면 이러한 데이터 판매에 따른 법적, 제도적, 사업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공급하거나 수요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준다. 이런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협업 능력과 전문 지식과 데이터 가치 평가 능력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고객과 판매자 사이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럼 너희들도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해서 직업과 역량 그리고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한 가지 팁인데 시마스의 이런 활동에서는 전체 이렇게 다 정답을 하나씩 적어둘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때 다양한 사례를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의 내용과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소단원 내용이 끝나면 융합 진로 마무리라는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사례와 기대 효과 조사하기 내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심 분야에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사례를 찾아서 보고서를 맞게 작성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관심 분야를 정하고 여기서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방법과 이 내용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학생들 생각하는 그 단계로 직접 작성할 수 있게 최종 마무리 활동을 준비해 보았고요. 이때 학생들에게 또 바로 이 내용을 찾아봐 하면 찾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떠한 학생들의 분야에 디지털 전환 사례라고 실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서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사례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디지털 전환이라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정의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그러한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실제 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활용한 좋아진 이런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학생들이 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학생들과 했던 이런 보고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경영의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파뮤 생산지의 공급량을 실시간 물량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산림 훼손을 막고 방지하는 데 사용하였다라는 기술을 찾았고 거기서 어떠한 데이터가 수집됐고 장점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는 소프트웨어 생활 교과를 하기 전이어서 앞에 있는 이런 융합 기술과 그다음에 우려되는 점을 넣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이 융합된 기술을 적을 수 있게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장점을 위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고서를 가지고 생활기록부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이 활동을 선생님들께서 잘 이용하시면 1단원에서도 학생 활동을 가지고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뇌과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문제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순환신경망을 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의 뇌의 신호를 가지고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원하는 신체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직접 고민해서 장점을 적어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주제도 직접 수업 시간에 이 주제를 보여주시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교과서의 내용을 끝으로 이 전체 소단원 1번 내용과 2단원, 소단원 2 내용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만나는 이 사회 문제 속에서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획할 수 있게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마스에서 이 수행 보고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QR코드로 제공하고 있어서 패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 QR을 찍어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획하는 단계를 총 5단계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 단계는 1, 2, 3, 4, 5단원 전체가 다 5단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 각 단원마다 조금씩 이 단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 탐색, 문제 정의, 핵심 요소 추출, 소프트웨어 기획 공유 및 평가 부분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를 미리 정리하고 프로젝트 5단계를 진행해 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탐색을 할 때는 실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불편함을 경험했던 경험을 마인드맵에 작성하면서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를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도 포스트잇을 가지고 학생들이 마구마구 의견을 붙여나가고 펼쳐나가게 하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프로젝트 주제를 하나만 딱 골라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안전, 수업, 학교 시설, 교실 사용, 교구 공유 관련 등 다양한 사례를 펼쳐서 고를 수 있게 하고 모둠을 구성한 후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이제 3W1H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작성하게 하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3단계 핵심 요소 추출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정의한 문제의 해결 방안과 그리고 어떤 분야와 융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핵심 요소가 필요한지를 기록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소프트웨어 기획 단계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네이밍하게 되고 그다음 이 소프트웨어 특징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능과 기대 효과를 작성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공유 및 평가로 기획한 소프트웨어를 모둠별로 소개해 볼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예시로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 안전이라는 주제로 학교 폭력을 생각해 보고 학교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 상담 익명 신고에 대한 이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과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앱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해결 방안으로 익명으로 학교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한다. 그리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분야의 정보 분야뿐만 아니라 상담 분야에 이런 분야로 융합을 할 수 있겠다라고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때 지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름은 세이프톡이라는 어플의 이름을 짓고 익명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문제를 작게 분해해보는 이러한 기획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학생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는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을 너무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획하는 부분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여기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아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면 이 다른 모둠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는 학생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걸 만든 친구도 이런 피드백을 보면 이런 점을 고쳐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획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부분은 지금 시대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소프트웨어 탐험과 융합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게 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순서대로 학생들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어떤 점이 좋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학교라는 친숙한 주제로 학생들이 실제적인 사회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현실과 밀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점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보는 이런 경험은 사실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보 단원에서도 다른 내용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획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을 학습해 볼 수 있고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학생들이 직접 적을 수 있게 활동이 단축되어 있지 않고 적을 수 있는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칸이 넓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계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협업과 아이디어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 생활을 선생님들께서 몇 학년에서 많이 선택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았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다양하게 많이 선택을 해 주셨을 텐데요. 만약에 정보를 하고 나서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소프트웨어를
생활을 선택하신 선생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 기획 단계를 중점적으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이 프로젝트 내용에서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했는지를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학생들이 학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어떤 걸 많이 할까를 주제를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학교 구조 소개 웹사이트, 신입생들은 이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서 "학교 구조 소개 웹사이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친구도 있고, 네, "노트북 대여 관리 시스템, 항상 종이에다 적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해 두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VR 가상 캠퍼스를 구축해야 합니다."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대학별 권장도서 알림 사이트를 각 반에 종이로 붙여 놓지 않고 페이지로 소프트웨어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자연어 처리 기반 심리 상담 챗봇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저지 프로그래밍 시간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 해결 현황 관리 웹사이트.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보 수행 평가를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한 실생활에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이런 학생들의 주제도 있었고요.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 인식 실태 조사를 실제 구글과 동일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접속한 친구, 아이디만 입력한 친구, 비밀번호까지 입력한 친구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러한 교육 여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싶다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면서 "요런 소프트웨어를 기획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 학년 이제의 선생님들이 선정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소프트웨어와 생활 내용이 조금은 쉽다라고, 특히 1 단원의 내용은 쉽다라고 생각하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획의 내용을 이어서 소프트웨어를 실제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 앞에 VR 가상 캠퍼스를 기획했던 친구가 구현한 내용인데요. 실제 VR 유니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3D 모델을 구축해서 요 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실제 볼 수 있게 한 내용인데,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또 이제 블렌더라는 3D 모델링하는 그런 기술 소프트웨어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개발까지 연결해서 해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조재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생들은 당연히 인공지능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 빨리 받아들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인공지능 기초 수업에서 학생들과 같이 토론 수업을 했었는데 의외로 30% 정도 학생만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70% 학생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굉장히 많이 표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좋은 점, 가치를 알려주는 이런 교과의 내용에 있어서 이 교과를 한번 같이 배우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미래에 발전돼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재미있는 교과인지를 이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강의에 있어서 더 좋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내일 진행될 연수에서는 디지털 아트와 데이터에 관련된 실제 오늘은 하지 않았던 실습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더 재미있는 내용과 개념의 내용을 받으실 수 있어서 내일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